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9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2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제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얘기하기 전에 네. 어제 우리 이제 유명 인사가 되신 사무처장님께서 네. 독일 대사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독일 대사를 만나고 그 썰 좀 풀어주시죠. 어떻게 하면은 독일 대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독일 대사관에 있는 홍보 담당 직원이 골랐답니다. 우와. 그런데 몇 명 안에 든 거예요? 5명? 야, 5명. 국내 탑 5라는 거죠? 근데 그 에버트상 받으러 가신 분이 박서군 대표랑 박진 다산인권센터 박진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학생 장혜진 학생이라고 셋이 갔어요.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제가 성함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정치학 교수님 한 분 이렇게 4분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촛불 관련된 논문을 지금 이제 쓰신 분이고 또 독일 전공 독일어를 막 유창하게 하셔가지고 전혀 그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버트상 받으신 3분 그리고는 저였어요. 아, 한 명 더 있었다. 민변에서 오셨어요. 저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일단은 저는 좀 안심이 됐고요.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어야겠다.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제가 민망했던 거는 이게 촛불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에버트상 받은 분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었고 민변도 그 사실은 촛불을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굉장히 민변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박진 씨는 국민사회자고 박 대표님은 그 퇴진행동의 공동대표고 막 이래서 다들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민원련은 나는 촛불이 도대체 내가 촛불을 뭘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약간 띠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왔으니까 커피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그 촛불이 일어났던 생긴 그 이유 자체가 그 언론이 너무 썩어서 그야말로 정권이 부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고 또 이거를 촉발시킨 게 JTBC나 한겨레라는 언론이 힘이었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 같은 언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촛불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꺼지지 않고 결국은 탄핵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촛불 때문에 덕분에 그 시기에 종편 퇴치를 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막 많은 그런 캠페인을 하고 굉장히 나는 수혜자다 촛불에. 그래서 촛불에 대한 감정이 뭐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에겐 엄청난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었다. 국민에게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맞다, 뭐, 관심 많다, 뭐, 언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막 그러더니, 어제 우리가 만난 이유는요, 다음 주에 독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사를 미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다음 주에 독일 대통령이 만날 때, 요런 얘기를 해달라, 그런 거를 미리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미리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연습처럼 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럼 다음 주에 대통령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네. 국내 탑 6. 아니에요. 네,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네. 우리 어준님께서 어준님. 나는 어준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준님께서 무슨 무리를 일으키셨네요. 무슨 내용인지. 어준님이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고 어준님이 이제 지상파에 진출한 네네. SBS의 블랙하우스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SBS 블랙하우스가 김어준 진행자의 강력한 추천으로 SBS 상품권 페이 논란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던 한겨레 21 김환 기자를 네. 고정 출연시키기로 제작진 모두가 결정을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 날 지난달 24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1월 24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김환 기자에게 고정 출연 통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한겨레 사옥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의상, 그러니까 녹화 당일 29일 날 녹화를 했는데 녹화 당일에 입을 의상과 아이템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사실상 확정이죠.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날 그렇게 미팅을 다 하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김환 기자가 오후 한 2시 반쯤에 다시 블랙하우스 PD에게 문자가 와서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회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SBS를 비판적으로 다뤄가지고, 그러니까 상품권 보도니까 SBS를 비판적으로 일부러 다뤄서 외부에서 볼 때 SBS가 자기 문제를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거꾸로인데. 네, 그리고 또 방송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예, 텐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조선일보 등 SBS 블랙하우스를 매우 비판하는 매체들이 많은데 방송 초반이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때문에? 예, 아무튼 이런 이유를 근거로 출연을 무마시켰습니다. 불과 녹화 5일 전에. 그래서 SBS 제작진도 이게 이례적인 결례라는 건 인정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게 뭐 회사 상부에서 부담스럽다고 출연을 취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아니 아까 예. 부담스럽다. 예, 난색을 표했다 그랬죠. 예. 김환 기자는 굉장히 지금 뭐라 할까요? 항의,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까지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까지 거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차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처장님께서도 중간에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출연을 시켜야죠. SBS가 자사 문제를 당당하게 자사 프로그램에서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송 제작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자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 SBS는 진짜 진정 반성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게 상식적인 결론이죠. 맞아. 네. 출연시켜서 오히려 무마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당황해가지고 아무 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네. 다뤄줬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훨씬 멋있는데. 예.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소식 지연선 그 박문진 이사 님께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어제 오후에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저기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기자협회 보도를 보면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초에 이완기 박문진 이사장의 사의를 전달했다. 눈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나아지다가 박문진 일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긴장했더니 벼랑간 나빠지더라. 이게 나중에 더 중책을 맡은 후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고심 끝에 내 쪽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라고 사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지이사 후임 이사는 2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차기 이사도 여성 원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랍니다. 이완기 이사장은 지영선 이사 사태와 관련해서 만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사태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이사 일각에서는 그 바깥에서 제기하는 갈등설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처음부터 8월 임기를 마치고 여유롭게 이사장이 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벌려놓은 일이 진행 중이니까 다 마무리된 후에 본인이 이사장이 돼도 문제 없다고 봤었다. 이완기 이사장과 입장차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아무튼 저는 지영선 선생님 이사님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게 건강은, 주변에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예. 박문진 관행상 최연장자가 이사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영선 이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지영선 이사님이 이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완기 현 이사장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네.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의한 것 아니냐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지영선 선생님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고 네. 건강상의 이유를 네. 사퇴의 변으로 일단 근데 내놓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건강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든.
방문진 MBC 얘기가 나온 김에 MBC가 유명 드라마 PD의 상습 성추행 논란으로 또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MBC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름까지 막 거의 나오던데 그거는 소문이에요? 이름도 나오는데 그죠, 보도에 고모 보면, PD입니다. 네, 고모 네. PD. 네. 고모 PD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여러 연출하신 분이에요. 난 안 유명하던데. 예. MBC 유명한 드라마라 해서 엄청 차장님께서- 기대하고 봤는데 예. 내가 너무 MBC를 안 봤나 봐요. 오랜 세월. 차장님께서 MBC가 굉장히 싫으신가 봐요. 워낙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PD신데 굉장히 상습적으로 그것도 의뢰 위치에 있는 제작진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서 MBC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 1월 초부터 일단 인사부에서 조치를 해서 네.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로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네. MBC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편집실에서 편집 중인 편집팀 후배 PD에게 성추행을 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조사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계 언론계에서 성추행 문제 MBC가 확실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적폐 문제는 뭐 정치를 떠나서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계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요. 갑질, 그리고 임금 급여의 문제, 네. 외주 제작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심지어 성추행 문제까지 네.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터지고 있는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이참에 그 적폐들을 다 쓸어낼 생각을 해야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볼까요? 제가 이거 일요신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언론계 성 관련 문제입니다. 네. 요즘 서울문화사가 참 난리네요. 서울문화사 우리 며칠 전에도 성추행이었나요? 예. 그거를 일요신문 제대로, 후배를 네. 시사저널 선배가 네. 성추행을 했었죠. 네. 그 서울문화사가 주관하는 장기자랑 행사에 참여한 일요신문 여성 기자들의 무대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면서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서울문화사 계열사인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한 경제지 기자가 나도 수습 때 사내 장기자랑에 나간 적이 있다. 각 계열사별로 참석해 경쟁했고 상금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성 기자들만 팀을 꾸려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추는 건 없었고 상상하기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서 간호사 분들께 그런 걸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이 신문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요신문에서 2017년 2월 남성팀 3명이 여장을 하고 춤을 췄고 여성팀 4명은 가수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자신들이 부른 뒤 이를 배경음악으로 춤을 췄다. 장기자랑에 참석한 여성 기자 4명은 모두 만 2년이 안 된 기자들이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여한 기자는 위계상 빠지겠다고 하기 어려웠고 선곡, 안무, 복장 등을 선배와 상의했다. 근무 시간에 시간을 할애한 한 달 정도 연습했지만 수당도 없었다. 선정적인 조명에 대해 송구받지 못했다. 술이 제공되는 술자리였다. 선정적인 무대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지시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런 공연을 묵인 방조한 책임이 있다. 라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정 부분 장려한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행사냐면은 네. 지난해 2월 있었던 서울 미디어그룹 임직원의 화합의 밤이에요. 제목 봐라. 임직원 화합을 위해서 어린 연차 여성 기자 4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노래에 춤을 춘 겁니다. 네,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물론 이 서울 미디어그룹은 일요신문, 시사저널이 포함된 서울문화사와는 별개의 그룹인데 그 그룹이 주최한 언론계 임직원들이 다 모인 그래서 웬만한 신문사들 그 장기자랑이 다 경쟁을 했던 일종의 컨테스트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 일요신문의 여성 기자 4명이 그러니까 일요신문은 짧은 치마를 입히고 춤을 추게 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행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장기자랑 왜 시킵니까? 장기자랑 자체가 좀 이거 적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굉장히 그런 문화가 많아요. 제가 그
또 한 에어로빅을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여기 사무실에 오기 전에는 집에서 놀면은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춤추고 노는 거.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연말이 되면요. 정말 바쁘세요. 그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제 그런 방송 댄스를 가르쳐주느라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연말에만 이래? 그러면은 모든 은행과 기업체가 연말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에 나가서 1등하면은 상금이 엄청나게 걸려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자의로도 상금을 노리고도 하지만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우러 이렇게 선생님이 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연말이 대목이에요. 뭐 이런 기업체 있잖아요. 일반 사기업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림대 그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거 일상인데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다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그걸 하면서 옷을 곱게 입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심한 노출과 춤도 점점 더 왜냐면 상을 받아야 되니까 막 이런 소리 나오게 하는 그런 안무 그런 곡으로 선정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뭐 이런 문화가 어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아니 연말에 그렇게 애들 경쟁시켜가지고 줄 돈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임직원 화합의 밤에 왜 젊은 기자들을 데려와서 짧은 치마 입고 춤을 추게 해요. 정신 나간 거지. 그 스마트폰이 TV, 라디오를 제치고 필수 매체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방통위원회에서 조사했네요. 방통위가 1일 방송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 행태 변화 등을 담은 2017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TV나 PC가 아닌 그리고 라디오도 아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가서 PC를 틀고 뭐 이제 요새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이 높다.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이 56.4%로 TV를 선택한 38.1%를 넘어섰다.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돈을 아껴가지고 이 와이파이 굉장히 조심히 그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고 데이터가 적으신 분들. 데이터를 못 쓰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 정도인 거라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와이파이 존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 중립성 이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맨날 말로는 한다고 지금 올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제 공국망이니까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죠.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와이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정이나 뭐 동사무소 이런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동네마다 와이파이 존이 정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어서 모여서 좀 핸드폰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SK 이런 데 가입해서 그 비싼 요금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통이 너무나 이쪽으로 다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쁜 보도 스크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봉우 씨가 먼저 해보시죠. 종편부터. 어제 인기가 좋던데요. 제가 어제 방송을 듣고 댓글도 봤는데 채널A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채널A는 늘 금강입니다. 네네. 그래서 폐간돼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다시 보도 전문 채널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인데 그동안 ITM만 너무 때렸으니까. 네네. 연합뉴스 TV가 가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하면 정말 볼 때마다 새롭게 최악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지. 큰일이네. 뭐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ITM보다 좀 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도의 질 자체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각으로 31일 어제죠. 새해 첫 국정연설을 했어요. 이게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화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지성호 씨라고 탈북민을 출연시켰고 그리고 오토 원비어 북한에 놀러갔다가 억류당해서 사망하고 말았던 오토 원비어 유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엄청나게 규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이유로 우리 미국은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FTA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요한 내용들인데 뭐 이 외에도 이제 자화자찬이 많았는데 그건 미국 내부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언은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당사자가 다 우리예요. 네.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31일 오전 11시부터 이거를 생중계했고 또 하루 종일 뉴스 특보를 편성을 했죠. 아이고. 심지어는 다음 날까지 이거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음 날 2월 1일까지. 그래서 제가 2월 1일 뉴스포커스,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을 했는데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뉴스포커스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고 그것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하루 종일 나왔어요. 프로그램 내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보고 있으면 당장 미국이 북한을 때려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평창 않습니다. 안 되겠네. 네. 심지어는 여기 나온 그 패널들이 미국이 그러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부추겨요. 종용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 뉴스포커스에서 한 22분 동안 뉴스를 전한 다음에 중간에 이거 뉴스 전문 채널이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1부에서 잔뜩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잔뜩 뉴스를 말하고 2부 시작하기 직전에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22분 동안 대담을 하는데 그 22분간 대담에 김정봉, 신인균 씨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북한 강경파를 넘어서 거의 전쟁 광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패널로 2명 출연시켰는데 둘 다 전쟁 광이에요. 일단 패널 선정에서 잘못됐어요. 일단.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대담 시간이 22분이고 이날 주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딱 하나였는데 22분간 대북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소리만 11번이나 말했어요. 더 웃긴 건 그 11번 중에 3번은 진행자들이에요. 진행자들이 그거를 검증하고 그 주장을 검증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맞장구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일이라도 선제 공격하겠구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1번의 대북 선제 공격 발언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김정봉 씨. 우리가 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는 너 죽어 이런 말도 잘하고 그냥 적이라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적이라 얘기하면 반드시 두들겨 보시고 파괴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독단적인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외교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인균 씨.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박상률 앵커. 뭔가 한 단계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정말 여차하면 액션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한다고 보면 될까요? 박가영 앵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한 만큼보다 더 군사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의 발언들이 2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연설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선제 공격이나 군사 옵션이라는 단어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 정부 입장과도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이 뭐예요? 평창 올림픽 이렇게 대화는 열심히 하겠지만 압박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뭐야? 문재인 정부도 선제 공격하겠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출연자가 진짜 너무 편파적인 게요. 이 김정봉 씨는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국정원 전 실장이에요. 대북 실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신인규 씨는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런 분이야. 북한 미인계 북한의 이름만 들어봐도 자주국방 네트워크 딱 여기 이 단체 이름만 들어봐도 예전에 이분이 막 지금도 우리나라에 북한 관심이 너무 많다. 막 독침 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튼간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떼거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론도 안 한 선제 공격과 대북 군사 옵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진행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그런 말을 안 했는데라고 반론이 나와야죠. 한마디도 아니에요. 한마디도. 생각이 없는 거지.
옆에서 거들고 있어요. 아, 여차하면 공격하겠군요. 이러고 있어요. 아주 황당한 방송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렇다 칩시다. 지금 연설을 근거로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근거도 막 돼요. 다른 정황도 지금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배경을 봐도.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김정봉 씨, 신인균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또 뭐 전 세계의 또 경찰국가 패권국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이 인권을 이렇게 자박하게 학대하는 이런 정부를 우리는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요. 미국 극우파가 아닌 이상 스스로 미국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시 행정부와 같은 극우 정부가 중동 국가를 침공할 때 썼던 명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네.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도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WMD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바로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 국민들을 인권을 탄압한다.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을 봐라.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도 침공할 것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라크하고 한반도 상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후세인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니까 침공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냐 이거예요. 그 말을. 그때 당시에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인권하고 또 하나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전쟁하고 나고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건들, 그 비밀 문건들 터지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라크 출신의 망명자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를 미국 행정부가 그대로 믿은 거였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아주 창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이라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고 그 명분을 숨기기 위해서 인권을 들이밀었다라는 비판도 있죠. 그리고 중동 상황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 중동은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후세인 정부를 지원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2003년에 후세인이 반미로 돌아서니까 때린 겁니다. 이런 식의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야 이라크 봐. 북한도 인권을 탄압하니까 이라크처럼 공격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는 앵커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사실 알 바도 아니고요. 알 바도 아니고 최소한 모르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라크 상황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으니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지를 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아무튼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더 황당한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왔냐면 빅터 차 얘기가 나왔어요. 빅터 차가 누구냐? 빅터 차가 누구냐면은 원래는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승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돌연 취소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지금 갖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원래 빅터 차는 이 사람은 한국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강경론자예요. 대북 강경론자.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정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그래도 한국계니까 말이 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승인을 한 거죠. 근데 돌연 이렇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내정을 취소한 이유는 빅터 차가 강경론자이긴 하지만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대북 선제 공격을 할 시에 미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이 전략적으로 봐도 대북 선제 공격은 전혀 이익이 없다. 오히려 손해다. 군사적으로도. 이런 이유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 나와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 거죠. 그래서 빅터 차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한 걸 보면
빅터차도 이렇게 내정 취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터차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신인균 씨가 어떤 주장을 반박하냐면은 빅터차 씨가 선제 공격을 하면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으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반박하느냐면 아주 놀라운 주장이 나오는데 신인균 씨가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 미국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가족들입니다. 예. 제가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주장을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듣잖아요. 잡으러 옵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했던 국정연설과도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오토 원비어 유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북한은 놀러 갔다가 죽은 오토 원비어 유가족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자국 국민이 이렇게 희생당했으니 그런 자국 국민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대북 압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놀러간 자국 국민도 다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설을 보고 갑자기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선제 공격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신인규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검증되지 않은 패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런 난리를 치는 건지 진짜 연합뉴스 TV는 반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는데 진행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렇군요. 여차하면 공격하겠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봐왔던 수많은 방송들 중에서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조용하고. 예, 놀라운 방송입니다 정말.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또 그 토론회를 저는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배우는데 토론회를 갔는데 그 어떤 교수님이 그 누구야 손석희의 방송, 그러니까 JTBC 방송의 그 맥락 저널리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인 건데 손석희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대담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대담을 하는데 오늘 보도를 하면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있었던 일만 어제 있었던 일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맥락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발생한 모든 사건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식의, 그래서 이게 이 방송을 보면 분절되지 않고 모든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행동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이걸 계속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가는 그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나라 진행자들이. 그게 없는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정말 저질인 거지. 그 준비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지. 그럼 그냥 그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는 거야. 거의 남이 말하는 거를.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에 그냥 묻기만 하고 둘 다 똑같으면 그럼 좋네?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지금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앵커들이나 진행자들이 정말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오든가. 이게 무슨 전문가예요? 지금 대북 전문가라고 이 두 사람을 앉혀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연합뉴스 TV가. 놀라운 발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심각하다. 오늘 나온 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동안 많은 TV조선이 전쟁 광이다 이런 보고서 많이 냈지만 진짜 제가 봐왔던 수많은 방송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네, 맞아요. 당장 내일 전쟁하자고 하는 방송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나갔어. 조선일보도 트럼프 연설을 보고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높인다 그랬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조선일보도 그렇게 했어요. 네. 이런 욕 나옵니다 정말. 예. 네, 그러면은 이걸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이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아주 쪼맨쪼맨한 그런 문제로 제가 몇 개 해보겠습니다. 나은 씨가 없어서 방송 보도는 안 나왔고요. 신문입니다. 신문은 또 다행히 2개나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아직 덜 검토를 했는데 덜 검토했어도 오늘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월요일날 하기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2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 이익
환수제.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보도입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보에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너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나쁜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좀 집중해서 그 지난번 조영수 처장이 했던 그 부동산 보도 이후 거를 좀 더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그냥 강남 집값이 뛰네 안 뛰네 이런 것보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지고 그 완전히 급 흥분한 그런 언론사의 문제가 있어서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이 돌아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을 시켰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액수는 앞으로의 집값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집값이 근처 지역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한 채가 사업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약 10억 원 올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공사비와 설계비 같은 개발 비용을 우선 제하고 또 같은 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차액을 초과이익으로 봅니다. 이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그중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중동은 딱 계속 하는 말. 부담금 폭탄, 세금 폭탄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강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초과이익 환수금이 어떻게 계산되길래 최대 8억 4천만 원이 나온 걸까요? 아파트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최종 입주하는 데까지 통상 10년은 걸립니다. 이 종료 시점의 집값에서 시작 시점의 집값과 사업비 등을 제한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세금처럼 내야 하는데 서울 강남 재건축은 사실상 다 해당되겠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초구의 5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재 72제곱미터 시세가 1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두고 이미 재건축 완공 이후에 미래가치까지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72제곱미터 한 세대의 대지 지분이 56제곱미터, 근처 새 아파트의 26제곱미터에 비해서 2배가량 됩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35층이 됐을 때 72제곱미터 아파트 조합원은 넉넉한 대지 지분을 적용받아서 근처 84제곱미터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를 갖게 됩니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당 7,500만 원쯤 하니까 18억 원 넘는 아파트 한 채가 덤으로 생긴다는 얘기고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8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반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거액을 내야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인데 구입 시점이 서로 달라 이익의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도 예상됩니다. 자, 경향신문은 관련 보도 양부터 볼게요. 조선일보가 제일 많아요. 8건. 사설 1건, 기고 1건 포함해서 8건. 화가 많이 났네. 네. 사설까지 냈어요. 22일부터 26일인데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칼럼 2건, 사설 1건으로 해서 총 6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7건인데 사설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한겨레가 사설 1건 포함해서 6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4건으로 비교적 제일 적은 게 경향하고 한국이었고요. 조선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보도량은 사실 크게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수 언론은 계속 부담금 폭탄을 강조합니다. 조선, 동아, 중앙 3사가 다 똑같이 부담금 폭탄을 제목에다가 넣었고요. 조선하고 동아는 이 보도를 부담금 폭탄이란 보도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완전히 신났어요. 아주 시커먼 글씨로 부담금 폭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도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제목이 한국일보 일면 보도가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 4천만 원 부과한다라는 제목으로 보였고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 더 웃긴데요. 강남 재건축 4중 족쇄. 최대 8억 4천만 원 세금 폭탄 이렇게 제목을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단은 가장 심하게 이제 오바를 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강남 주민의 불안감, 불만 이런 거를 너무나 감정적으로 잘 뽑아냈는데요. 조선일보 보면 진짜 시인이 돼도 되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23일 일면이 제목이 한 아파트에 40년 산 게 죄입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겨. 코미디야. 그러면서 이 기사에 뭐냐면 87년 서울 강남권의 25평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모 씨의 사례를 들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모 씨. 왜 고통스럽게? 근데 초과이익 환수금 내야 된다고 지금 속상하다는 거지. 87년에 서울 솔직히 말해서요. 87년에 강남권에 25평을 사서요.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강남권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거기 계속 사는 사람 없고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 사면 이 집은 그냥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전세 살면서 이 빚을 갚죠.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굳이 누군지도 모를 비실명의 사례를 이렇게 존재하는지 모르네. 네네 이모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이것도 되게 웃겨요. 부담금 8억 4천만 원 이거 실화냐? 이게 제목이에요. 조선일보 이런 보도로 부담금 산정 횟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민 불안을 또 마찬가지로 전했는데 불안감 커진 강남 재건축 정부 계산 못 믿겠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시공사 선정도 없이 재건축 부담금 계산 어떻게? 라면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부담금을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도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낸 것도 그냥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자기들끼리 더 흥분해가지고 정확하네 안 정확하네 난리들입니다. 중앙일보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중앙일보만 나온 게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다 위헌이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제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94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이 증가, 그다음에 인구 집중 등이 도심 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성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94년에 토지 초과 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벌지 못했어도 이거를 재건축을 함으로써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이미 예전에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법원도 재건축 부담금 위헌 법률 제정 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경향신문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예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데 조중동은 이런 내용은 싹 말하지 않으면서 위헌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그 소송 이것만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또 조선일보 역시 머리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아한다 라면서 셈을 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제목 되게 재밌어요. 땡큐 정부 이렇게 강남 아파트들 표정 관리 중. 강남 새 아파트들이 표정 관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는 직격탄을 맞겠지만 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 주변의 새 아파트들은 반사이익을 보겠죠. 벌써 분양권 사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집니다. 라는 공인중개사의 발언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사하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수억 원의 예상 부담금을 발표하는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든 뭘 하든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뭘 하든. 예, 이렇게 조선일보는 또 염장을 지르는 이런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참 속상하다. 이런 보도. 투기 잡으려는 재건축 때리기. 서울 일반 아파트 공급만 옥죄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요. 요즘 강남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것들이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예고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새집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점잖게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강남 견항 정책으로 오히려 강북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다양하죠. 가지가지한다. 한국일보 주장을 또 들어보십시오.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이어 8억 원이 넘는 재건축 개발 다 외웠어 이제. 개발 부담금 예상액까지 발표한 뒤 오히려 강북 재건축 실거주자와 서민들이 유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자금 여력이 큰 강남 재건축 주민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북 실거주자와 서민들은 추가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왜 강북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자기 매물을 쏟아내는지 강남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하고 경향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추가 이익 환수제로 과열된 강남 집값이 안정되어 갈 것이다.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한 중개사무소 사장은 20일 정부가 작심하고 발표한 이 제도로 인해서 재건축 5단지 거래가 중단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국토부가 부담금을 추정한 사유로 최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섣부른 추격 매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그 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는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를 예고하면서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제도를 발표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한겨레 경향만 보도를 했어요. 그 조중동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지금 폭동 났지. 이제 거기는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절대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싼 새 아파트만 신나고 옆에 재건축이 아닌 그냥 새 아파트 그다음에 강북까지 지금 스트레스 여기까지 번졌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겨레하고 경향은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찬성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불로소득이 있으면 정부가 왜냐면 이게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심이 몰리면서 그거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사회적인 재반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다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세금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정부가 완전히 도둑놈 같은 정부가 막 뺏어가는 것처럼 거의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폭탄, 세금 폭탄 이런 태도는 진짜 지겨워요. 아무튼 너무 오래된 프레임이긴 한데 신선하진 않은데 참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선한 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설문을 했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 2,000명? 네, 근데 그 결과 1,770여 명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46.4%는 가해자와 결혼을 했고 17.4%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얼핏 들어도 어떻게 1,770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이게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흥분했죠, 이제. 누가?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가지고 이 설문이 남녀 혐오 논쟁만 키웠다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왜?
자, 제목이 자체가 칼럼인데요. 남녀 혐오 논쟁만 키운 데이트 폭력 설문이라는 그 기자 칼럼입니다. 이 기자 칼럼에서 서울시 조사 결과를 두고 여성인 기자도 자기가 여성이야. 기자가. 여성인 기자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냐?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너무 좁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데이트 막 벽에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뺨 때리고 이런 것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어떻게 전 국민이 지금 서울시에서 1,770명이 데이트 폭력 2,000명 중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뭐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공부해서 배워라. 그러면 되는데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발표를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는 조사의 신뢰성을 따져 묻는 댓글이 수천 건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아일보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범죄자로 만드는 김치년. 이 김치년이라고 그냥 말이 나와요. 보도에. 여성만 욕먹게 하는 설문조사 같은 댓글이 달렸다. 급기야 여혐, 남혐 논쟁이 불붙었다. 라고 하면서 선물 받고도 당했다고 떠드는 페미니즘 김치년은 맞아야 정신 차림. 반성 없는 한남충 이런 댓글을 그냥 다 보여줘요. 그냥 다 써줘요. 기사에서. 그래서 동아일보가 한마디로 인터넷 여론을 전하는 척하면서 남혐, 여혐 이거를 딱 붙여가지고 혐오 표현을 다 알려주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겁니다. 오히려 그 기사가 더 부추기는 그런 거 그렇죠. 신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부추기려고 하는 보도인 거예요. 게다가 동아일보는 이런 혐오 댓글들을 제대로 된 비판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 막말 전해주듯이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여혐 대 남혐 논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이 인식은 그 혐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해가 너무 짧은 거다. 혐오 문제는 단순한 욕설과 비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혐과 남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혐과 남혐은 다르다. 인권위 혁신위원회 경고라는 1월 30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혐오 표현 연구가 홍성수 교수가 남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혐오의 문제는 욕 비난이 소수자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아닌지다. 그 집단이 겪는 차별, 억압과 연결된다. 오랜 기간 차별을 당했고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남성에 대한 모욕은 그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똑같이 여혐과 남혐을 똑같이 이렇게 두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또 기계적 균형을 잡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아일보가 양비론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이 여론조사를 겁나게 이상하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동아일보가 알아봤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설문에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지 묻는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등을 묻습니다. 이 문항에 전혀 없다로 답하지 않는 한 응답자는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아니고 조금 있다라고 쓰면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으로 집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7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이어 서울시의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행동 통제로까지 넓게 잡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데이트 폭력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에 유리하도록 설문을 구성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결과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좁게 잡고 있는 그 현실 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보도가 말하는 거는 서울시의 조사가 굉장히 무리였다는 개념이잖아요. 동아일보 보도가. 그런데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여론조사는 대부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행동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나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이전에 선행 연구를 똑같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연인과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이 모든 그 내용들을 다 데이트 폭력의 일상으로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설 구타는 물론이고 여성의 일상생활에 간섭하고 집착하는 일, 성관계 사진을 찍거나 유포하는 일,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며 이별을 거절하는 일 등 다양한 행위가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소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상세하게 해서요. 핸드폰이나 이메일, 개인 블로거나 홈페이지를 점검하는 행위,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서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통화를 못하게 하는 행위, 친구들이 못 만나게 하는 행위,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행위,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계속 의심하는 행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해도 하도록 계속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는 행위, 이것까지 전부 측정을 해서 이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폭행의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굉장히 넓게 잡아서 쭉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언제서부터 이게 폭력이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그냥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동아일보가 뭐라 그럴까, 행동 통제 조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행동 통제 왜 물어봤냐? 폭력이 아닌 행동을 통제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동아일보가 접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보도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은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절반,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 한겨레 보도였고요. 경향신문은 처벌 약한 데이트 폭력 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라고 했고요. 한국일보는 서울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 폭력 경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렇게 황당한 보도를 한 거죠. 제가 서울시에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로 봤느냐, 이 연구를 진행했던 분한테 제가 이거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달라, 의견을 달라 했는데 그분 말씀은 이런 연구가 너무 일상적인 것인데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거나 뭐 무리한 그런 연구를 한 것처럼 그 동아일보에서 써서, 그리고 특히 남혐과 여혐의 대결로만 몰고 가서 원래 그 목적한 바 그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뭐 지금 서울시 관련된 보도들은 대부분 굉장히 박원순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 이미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이게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사상 검증 이런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여혐 남혐 이런 걸로 몰고 가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여기에 김정봉, 대북 이런 사람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너가 이겼다. 인정. 예, 인정합니다. 예.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오늘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KJC79님께서 어제 우리가 채널A 돌직구쇼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그동안 속 터졌는데 속이 시원하셨어요. 공감이 됐다고. 자신과 분노하는 지점이 똑같아서 공감이 됐다. 김진 할 때 저런 기분 나쁜 진행자가 또 있나 싶었는데 또 있다는 거죠. 더 신경질 나게 하는 애가 있더라는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참 안 나올 수 있게, 폐지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참 TV조선의 그 불량 패널들 퇴출시키는데도 진짜 몇 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면 또 성과가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접 지식 소비자님은 오늘 뉴스공장의 도종환 장관님 인터뷰를 들으니 이건 기레기들이 현장 취재 없이 결과만 보고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 지들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아예 소설을 썼구나 싶네요. 그동안 단일팀 문제로 논쟁이 격화될 때 어느 누구 하나도 문체부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하나도 안 했다는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소설 써도 되는지, 공공재 성격의 언론이 거짓 뉴스 오보 등을 쏟아내면 사후에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엄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좀 혼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러브케이지님께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그 광고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저는 더 놀라서 저는 아주 깜짝깜짝. 제발 녹음 좀 다시 합시다. 오늘이라도 원하는 뭐든지 다 해줄게. 다른 걸로 좀 합시다. 저희가 녹음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덜 깜짝 놀래시게 무난한 수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지금 진짜 이 만화 이거 뭡니까? 각 신문사들의 각 신문사가 만평, 아니고 다 국민일보 만평이에요. 국민일보, 중앙일보에 있어요. 네. 진짜 이 그 만평들이 제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네, 이거 한번 우리 모니터 합시다. 우리 내가 이거 얘기해 볼게요. 아니 국민일보, 중앙일보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등 검사들의 성추행 이거를 지금 만평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것밖에 답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만평들입니다. 성추행 장면을 재현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걸 희화화하고 있어요. 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국민일보는 OECD 자살률 14년 연속 1위 그러더니 그 퉁 떨어지는 이거를 또 자살을 또 묘사해놨네요. 근데 또? 이게 국민일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문인데 자살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거 오늘 보고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레이니 칠세님이 오늘 뭐 아주 열심히 많은 걸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 보면 오늘 방송을 듣고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저들에 대한 처장님과 민원연 분들의 무력감을 생각하니 괜시리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거 읽다가 제가 또 아침에 찡했습니다. 이럴 때 아무 힘도 못 떼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지원병으로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다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민원연을 응원할 것입니다. 민원연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하다뇨.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멘붕이어서 그렇습니다. 사기 민주정부님께서는 YTN 노조원 여러분들 파업을 지지합니다. 꼭 공정방송 이루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강한 멘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지지합니다. 44세0416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 배나 활동가 부재 시에는 전날 배나 쇼를 녹음해서 목요일에 방송하라고. 진짜 무지하게 기다리시는구나. TNO님도 쓰셨는데요. 처장님이 하소연반 투정반을 들으니 제가 민원연 가입할 때 생각이 나네요. 한 명이라도 더 민원연에 힘을 보태서 이분들이 단지 사명감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활동가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일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다님께서 하신 거는 봉 씨가 봐야 하는 제보네요. 채널A 정치데스크 북한 한국에 오는 비용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내준다고 강조하고 앵커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으려고 노르웨이 대사 임명한 거 아니냐는 여의도에 소문이 있다 카더라 하는 이상한 뉴스만 보여줘요 라고 했네요. 뉴스래 뉴스. 그러면 나은씨 씨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채널이 정치데스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네. 여기서도 뉴스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다 폐간됐으면 좋겠네요. 옥수수 요염창님 정말 힘든 오전이네요. 그러면서 유튜브 친중 친북을 위해 2030을 죽인 문 매국 정권의 가상화폐 저런 영상이 있는 모양이네. 이런 영상을 옆에 앉으신 분이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힐끗힐끗 관음증 환자는 아니라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핸드폰을 힐끗힐끗 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인턴 기사와 함께 작성한 기사 촛불과 태극기 관련 내용이었는데 종로에서 태극기 들고 나온 60대의 어르신의 기사 난 퇴근하면 유튜브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정말 요즘 유튜브가 좀 그런가 봐요. 네. 유튜브 모니터 해달라는 분들 자꾸 저희에게 전화합니다. 일종의 댓글 부대나 그 일베류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그런 자료 그 카톡에 가짜뉴스 퍼뜨리듯이 그런 영상이 진짜 무지하게 올라와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음악 하나 깔고 그냥 이렇게 먹통에다가 글씨 쭉쭉 흘러는 그런 이상한 쓰레기 영상, 가짜뉴스 영상들인데 아무튼 유튜브만 하우스만 신난 거 아니야? 우리의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다 광고 해먹는 유튜브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라서요. 저희가 이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털국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